안녕하세요, 북성우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요 8번 문제부터 이제 볼게요. 전공 A 8번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당나라의 이제 장항성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북경 천도,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그 안사의 난, 이런 것들이 이제 세 가지 주제를 묶어가지고 문제를 냈거든요. 예. 이게 단순히 개별적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이 수도라는 이 공간이 당대 정치 권력과 어떻게 결탁됐는지, 그리고 반란이라는 이 내부적 모순의 폭발이 이런 이제 수도의 공간 파괴와 권력의 이동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새로운 제국이 자신의 정통성과 대의적 패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수도란 공간을 재편성했는지라는 이런 거대한 거시적인 어떤 흐름을 이제 묻고 있는 이 문항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8번 내용을 이제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해설해 드릴게요. 이미지 속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시는 총 119구이며 만년과 애은은 주작가를 경계로 한다. 거리 동쪽 54방 및 동시는 만년에 속한다. 거리 서쪽 54방 및 서시는 멜에 속한다. 매방에는 모두 4개의 문을 열 수 있으며 중간에는 사거리가 있어 문을 통해 4곳으로 나갈 수 있다. 황성의 남쪽에는 동서로 4방이 있으며 사계절을 상징한다. 남북의 9방은 주례의 왕성구규, 제도에서 따왔다. 비넌, 지도. 지기의 성쇠는 오래되면 반드시 변한다. 개원과 천보 사이의 지기는 서북쪽에서 동북쪽으로 크게 옮겨갔다. 개원과 천보에 이르러 엘의 번영은 극에 달하였다. 번성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쇠퇴하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때 지기가 서쪽에서 동북쪽으로 옮겨가니 이들이 등장하며 액반란의 조짐을 보였다. 22사차기 홍무 원년 8월 순천부를 북평부로 고쳤고 10월에 산동행성에 예속시켰다. 2년 3월 북평에 속하도록 고쳤다. 3년 4월 북평부에 연왕부를 세웠다. 영락 원년 정월 북평부를 순천부로 고치고 앱베이징 북경을 세우며 행제라 일컬었고 응천부를 여전히 액난직 남경이라 칭하였다. 19년 정월 베이징을 경사로 고쳤다. 명사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문제를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문제 내용이, 수나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그 명나라까지의 수도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요걸 제가 이제 타임라인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나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도성의 변천 흐름이 있죠. 수당부터 해서 명청까지. 예. 그러니까 수도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도 자주 언급됐던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내용들만 이제 쭉 한정돼서 보면 일단은 이 수나라 대흥성이 있어요. 자, 수나라 대흥성은 우민계라는 사람이 이제 주례 고궁계획학을 해서 이제 만든 계획 도시고요. 그다음에 이 수나라 대흥성을 이어받은 것이 당나라예요. 당나라의 대흥성을 장항소 이제 이름을 곤치고 여기에다가 이제 궁궐인 대명궁과 흥경궁 같은 또는 방시제, 시방제를 정착시켰고요. 그다음에 안사의 날을 거쳐가지고 양세법을 실시했다. 그 내용까지 있고 여기 이제 중간에 송나라와 이제 약간 원나라가 이제 건너뛰었죠. 이거는 이제 문제 안 나오니까 이제 건너뛴 건데 이 원나라 때 이제 쿠빌라이 칸이 수도를 대도 오늘날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옮기잖아요. 그래서 원명청부터는 계속 북경이 중국의 수도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가 건국했는데 이 명나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방에서 일어난 왕조죠. 강남에서. 그래서 강남에 일어나가지고 전국을 통일한 왕조였고 용호제가 이제 수도를 어디에 정했냐면 처음에 남경에 수도를 정했어요. 자, 근데 그 홍모제가 죽고 나서 건모제 때 이 정난의 변이 일어나죠. 그래서 영락제가 이제 즉위를 하면서 자신의 근거지인 어디로 옮겼냐면 북경 옮겼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순천부로 했다가 북평을 북경으로 이제 수도를 이제 옮기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금석을 이제 세우고 그리고 이제 이 북경을 뭐라고 이제 부르냐면 경사라고 불러요. 경사. 경사는 어디에서 듣던 그 용어죠?
여기 이제 좀 기초 공부하신 분은 알겠지만 의아단난 있죠? 의아단난의 때 경사의 변이라고 기억나시죠? 예, 경사는 국경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특정한 지명보다는 이게 이제 수도라는 의미의 어떤 보통 명사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나라도 이제 서울을 경사라고 지칭했어요. 예, 경사.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도성의 변천음을 이제 수단까지 명칭까지 이렇게 타임라인을 쫙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 기출 분석에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예. 자, 먼저 이제 볼 사료는 가와 관련된 사료죠. 자, 요거에 대한 이제 설명을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이제 가는 그 당나라 장항서의 내부 구조와 관련된 내용이요. 특히 이제 방시 제도와 행정구역의 분화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자, 이 사료의 내용을 보면 만년은 주작가 기억을 해놓고 주작가를 경계 삼는다. 자, 이때 기억은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안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장안을 주작과 경계한다. 그래서 이때 이제 장안인 걸 쉽게 도출할 수 있어요. 이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당나라 장안은 중앙에 가로지는 거대한 주작들을 중시고 동쪽에 만년현, 서쪽엔 장안으로 이제 행정구역 이제 뭐냐면 나눠져 있는데 이 당나라 장안성이 원래 이제 그 모태가 됐던 것이 순환 문제 대응선이죠.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수납 문제 양견이 582년에 우문계획의 명에서 축조한 대응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한 거야. 그래서 이 우문계는 중국 정통의 도송 계획이었던 주례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 어떤 이제 경전 쓰라고 하면 다 주례 쓰시면 돼요. 그래서 막 경제 정책이라든지 도송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주례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주례에 고공기라고 있어요. 고공기. 그래서 이 원칙에 따라서 이제 반영해서 도식을 설계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사료 가에 보면 마지막 문장에 남방 국왕은 주례의 왕성 국유의 제도에서 따왔다. 부분은 이제 바로 이제 이를 증명하는데, 고공계 원칙이 뭐냐면 사방 국리, 구리와 그다음에 강면의 세 개의 문, 동서 구리, 남북 구리, 자조 우사, 면조 후시가 이제 요약될 수 있는데, 사방 구리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도성의 전체 규모를 가로 세로 구리 그러니까 이제 약 4km의 이제 정사각형의 구획을 하는 거고요. 야, 저희 이 구라는 말은 숫자에서 동양에서 완성과 황제의 권위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상징적인 숫자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간면에 세 개의 문을 뒀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각 세면에 세 개를 두니까 12개의 문을 뒀던 거죠. 그래서 이는 이제 12달의 이제 시간적 질서를 공간에 투영한 거고, 구경구이라는 건 뭐냐면, 남북으로 9개, 동서로 9개라는 격자형이 배치돼 있어요. 이게 바둑판 모형, 그러니까 주작대를 바탕으로 하고, 이게 도로 이제 구획시키는 그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이제 전형은 도로는 왕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질서 정연하게 관리됨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주우사라는 게 있는데 자주우사라는 건 뭐냐면 그 왕의 거처인 궁궐을 중시로 좌우에 국가의 핵심 시설 배치한 원칙이에요. 그래서 자조라는 것은 그 궁궐의 왼쪽에 조상을 모시는 그 이제 종묘를 두는 거고요. 종묘 태묘를 두는 거죠. 보통 제후에 이제는 종묘를 두고 그 황제국가는 태묘를 두죠. 자, 이는 이제 뭐냐면 효를 중시하는 유교적 가치관을 뒀다는 거. 그래서 있고 우사라는 거 뭐냐면 사직을 두는 거죠. 그래서 궁궐의 오른쪽에는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사직을 둬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 즉 국가의 물적 토지를 상징하고 있죠. 자주 우사라는 이제 이런 원칙은 우리나라에도 적용되죠. 한양 도성에 보면 자 쪽에는 종료를 두고 우 쪽에는 사직을 두죠. 예.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면조후시예요. 자, 면조후시는 뭐냐면 궁궐의 남쪽에 갈리대에 보는 조종을 이제 비치시고 그리고 왕은 남쪽을 바라보면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남면 사상을 이제 뭐냐면 연결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후시라는 것은 궁궐의 뒤쪽에 백성들의 물건을 파는 그 시장을 공간을 주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이 면조 후시는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냐면 대응성을 만들 때는 약간 수정이 돼요. 그래서 주례에 있는 거를 이게 좀 다 갖다 붙인 건 아니고 이제 그때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하고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원칙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 이제 대응성. 그러니까 뒤에 이제 당나라 때 장항성인데, 자, 장항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잠깐 이제 보겠습니다. 예.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제 하죠. 예.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장항성 딱 이렇게 보면 이게 있죠. 예. 당나라 장항성. 예, 교과서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당항성인데, 자, 근데 웅웅기가 이제 앞에서 주된 원칙을 창국했지만, 이게 이제 완전하게 이제 뭐냐면 또 그게 방영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형적 현실이나 이제 항제권 강화라는 이런 이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고궁기의 원칙을 일부 이제 수정했어요. 본래 이제 시장은 궁궐 뒤쪽에 있어야겠죠. 예. 그래서 이 군성 뒤쪽에 이제 여기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알지만 딱 어디에 있죠? 좌우로 돼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달랐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성의 가장 북쪽에 배치됐고, 그 아래 간청가를 뒀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경복궁 밑에 육조거리를 뒀다. 그래서 궁성 밑에 있고, 그 밑에 이제 육조거리. 그러니까 궁성은 이제 항제가 사는 거고, 거기에 이제 항성이 있고, 이제 이렇게, 밑에 이제 육조고리를 두는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궁성은 항제가 사는 거고, 그 밑에 항성이 간청가, 우리 식으로 육조고리 쪽이에요. 시장은 동서양측으로 줬어요. 동시, 서시. 그래서 북쪽 그 궁궐 뒤편을 둔 게 아니라, 자, 이는 이제 항제가 북극성처럼 북쪽에 앉아서 남쪽을 보던, 이걸 보통 이 남면이라고 하거든. 예. 그래서 이 남면 사상을 극대화한다. 왜냐면 항제가 이제 딱 북쪽에 있으면 남쪽에 이렇게 보면 이쪽에 이제 관청들이 딱 돼야지 항제 거리가 사잖아요. 그래서 남면은 이제 항제가 앉은 자리를 얘기해요. 또한 고궁기에는 시장을 도시의 북쪽에 두라고 했으나 아까 얘기했던 동서 양쪽에서 상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 궁성 주변에 이제 두면 뒤편은 여기에 이제 시끄럽잖아. 그러니까 평온함을 유지하는 어떤 실용적인 측면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고궁기의 이념하고 현실하고 좀 타협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실용적인 도시계획의 정형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이제 여기 보면 상경 용총부도와 그 다음에 또 이제 헤이안거나 헤이조코 다 이게 다 이제 뭐냐면 당나라 이런 장항성을 모델로 해가지고 만든 계획 도시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장항성은 이제 크게 궁성과 항성 또 외곽성의 상경 구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단순히 구분 역할뿐만 아니라 철저한 신분 위기의 질서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장 북쪽에 있는 궁성은 항제와 한족의 거초 구간이고요. 수대 태국궁을 비롯해서 당대에 지었던 이제 태종 때 지었던 대명궁이나 그다음 현종 때 지었던 흥경궁 이게 대표적인 이제 이 궁성의 이제 이고 대명궁은 용성원이나 높은 지대에 위치해서 항제의 이제 권위를 물리적으로 높이고 있고요. 궁성 바로 남쪽에 항성이 있는데 이 항성 보이시죠? 이 항성은 육조 거리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복궁 밑에 그 육조 거리인데 중앙 관청에 밀집한 구역이 있고 그 다음에 상서성이나 대이시 같은 국가의 핵심 기구들이 이곳에 위치돼 있고요. 그리고 궁성과 항성이 일반 백성들의 출입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성역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당나라 도시계획의 특징을 보면 방시제도, 시방제도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한 구역에 상업구에 시를 두고 그리고 백성의 거주지를 여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방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뒀죠. 그래서 보통 108개의 방을 뒀어요. 그래서 가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항선 동서 14개, 남북 15개 주요 간선도로에서 이렇게 바둑팍처럼 이렇게 구획됐고 가장 그 넓은 중앙에 흐르는 이제 주작대로는 폭이 무려 150cm가 되었다. 150m가 되었죠. 150cm가 아니라. 그래서 각 방에 약 2m 높이의 흙벽을 들렸었어요. 그리고 방마다 문이 설치됐고요. 그리고 당나라의 야간 통행 금지였던 야금 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서 해가 지면 불을 쳐서 이렇게 방문을 닫고요. 아침에 되어서 열어줬다고요. 자, 이는 거대한 인구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공간적 격리 정책인데 또 반장이라는 것이 각 관리가 있어서 각 방을 감독하고 주민의 동태를 파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 방시제는 이 방을 둔 것은 당나라 장안뿐만 아니라 당나라의 전반적인 도시의 이제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서 보면 신라 방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라인들이 사는 방이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 상업 활동은 아까 이제 다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서식을 뒀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정오부터 일몰 전까지 허용이 됐는데 동시는 주로 이제 국내 상인들과 권력층에 의한 고급 물품이 이제 거래된 내수 시장이었고요. 서시는 이제 실크를 타고 온 이제 소고들이나 아라비아인들이 서역상인들이 이제 낙타를 끌고 와 그 항로나 고속도로를 거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거든요. 여기 이제 딱 보시면 지도에서 나오는 게 서시죠. 여기. 자,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뜻할 때 쓰는 한자인 동서가 바로 이 장안의 동시와 서시를 돌아다니며 물건을 사는 데서 이제 유래됐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두 시장은 당대 그 세계 최대 상업 허브였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한번 장안성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그 당시 이제 8세기 때 3대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100만이 넘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안성이었고요. 저쪽 이제 그 또 하나가 이스라엘권에 있는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죠. 그리고 이제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기독교 여기 중심지였고 콘스탄티노플 인구는 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데 50만에서 100만은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런 방시의 제도, 시방 제도가 언제 붕괴됐냐? 이게 이제 당나라 중기 때부터 점차 완화돼요. 그래서 이 안사의 난위에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니까 방벽이 무너지고 야간 통행 금지가 해이해지는 이제 형상이 나왔고요. 특히 당나라 말기 때는 그 시장 밖에 상점이 영어 파시 같은 것들이 등장하게 돼요. 야간에도 장에서는 야시 같은 맹화도 이제 보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동계도 나온 것처럼 이제 뭐냐면 어 그 그 도시 주변에 그런 초시 같은 것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초시 같은 게 자유롭게 이제 상행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게 이제 송대에 이르면 방벽이 철거되고 상업기관도 그 뭐냐면 판매 이게 장사하는 것도 그냥 시간에 상관없이 이제 자유죠. 상당히 개방형 도시로 이제 전환됐다. 그래서 시방제도라든지 야간 통행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너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던 것이 송나라 시대 때의 도시와 관련된 내용이 문제 나왔죠. 그래서 당나라 도시 구조와 계획과 그다음에 송나라 도시와 이제 운영 방식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차이점을 파악해 두시고 이 당나라 송나라가 이제 폐쇄형 도시 구조에서 개방형 도시 구조로 가는 그 과정이 있었던 그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나와 관련된 사료를 이제 볼게요. 예. 자, 이게 이제 난데, 자, 여기가 이제 22차기라는 거죠. 22사 차기. 자, 이 나사료는 청나라 권룡제 시기 때 저명한 고중학자였던 역사가 조익이라는 사람이 그 쓴 거야. 그래서 거기 22사 차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고중학자로서 상당히 이제 뭐 종전의 22사 이제 정사를 분석하고 거기에 자신의 어떤 생각을 갖다 붙였어요. 자, 이 조익이라는 사람은 그 왕명성이나 전대원 같은 그 청대 3대 사학자로 또 불렸고 역대 정사를 비교 대조하면서 제도의 영역과 그 시대에 친하는 이제 기납적 고중한 고중학자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이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요거 이제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음. 자, 청대 고중학이 정성기를 맞았던 이제 그 청대는 고중학이 정성기를 맞았던 시기고 명말청주의 공허한 그 신성철학, 그 양명학이나 이런 것들의 반성으로 일어난 이 고중학은 실사를 구하여 시를 구한다라는 기치 아래서 문헌에 대한 친밀한 그 분석과 고증을 통해 역사적 진실을 밝히려고 했어요. 그래서 조익은 22사 차기는 이런 학풍을 대표하는 저자로서 단순한 사실의 나를 넘어서 역사적 사건의 인과관계를와 제도의 변천을 분석했다는 데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조익의 어떤 이제 주관적 평가가 이제 여기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조익은 지기의 성세는 오래되면 반드시 변한다. 이게 뭔가 이제 풍수지 같은 그 느낌이 들잖아요. 지기세왕설. 근데 이제 이 조익은 그걸 이제 그 의미의 지기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직이란 거는 단순한 풍수지리적 미신이 아니라 경제적, 군사적, 인구 등 국가를 지탱하는 어떤 실제 역량의 중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요때 안산을 계기해갖고 그 당시에 직위가 그러니까 경제적, 군사적, 인구 이런 실제 역량의 중심지가 장안에서 동북쪽 그러니까 하북 평양지로 이동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게 장안에서 왜 이쪽으로 이동했냐? 이거는 이제 좀 그 당시 상황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절도 사역들이 이제 거기 지역에 있었잖아요. 그쪽으로 이제 움직였다는 거야. 자, 그래서 장안의 병영이 그게 다 이제 사치와 부패를 많이 할 때 병방의 동쪽인 번양 지역, 오늘날 북경일 때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이민족 출신의 무장들이 성장했다고 이제 성장했으면 이제 말해주는 건데요. 자, 이 직위의 이동이 바로 이제 폭발된 것이 안산이 난이다. 이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뭐 그 당시 당나라 때는 경제력 중심주의가 강남이 아니었냐 이렇게 했는데 이건 우리의 판단인 거고 요거는 이제 조익의 이제 얘기니까 조익의 이제 시선에서 이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안사이나는 이제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유명하죠. 그래서 이 안사이나를 물어본 건 그냥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16년 기출 문제도 그 물어봤어. 그냥 안사이나. 그래서 있는데 일단 안사이나는 이제 사건의 명칭만 물어보니까 쉽잖아요. 근데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좀 깊게 물어보면 약간 어렵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제 약간 이제 안사이나를 좀 다차적으로 이제 다차원적으로 분석을 할수 해야 되는데, 자, 안사이나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1755년에 범양, 평로, 하동 삼진 절도사를 겸임했던 안록산과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부하였던 사사명이 익힌 난이잖아요. 그래서 안록산이 처음 일어났다가 그 자기 그 아들한테 죽고 그 아들이 또 사사명이 죽고 그 다음에 사사명이 또 사조에게 죽죠. 그래서 이제 그 앞글자를 따서 안록산과 사사명 나는 그 앞글자를 따서 안사이난이라고 하는데 자, 이 반란은 단순 권력 투쟁이 아니라 당정 제국의 어떤 구조적 모순 이런 것들 임계점에 달한 터진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정치적 배경도 있고 군사적 배경도 있고 사회경제적 배경도 있는데요. 자, 일단 정치적 배경을 보면요. 요거 관련돼 갖고 이제 예문에 한번 그 역경 기출 예문에 나왔던 건데 현종은 이제 치세 전반기에 초창기 때 개헌의치를 통해서 전성기를 이끌었잖아요. 근데 후반기에 들어가면 첨부 연간에 접어들면 양귀비에 빠져들어. 이렇게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재상 1인보의 독재와 그 뒤에서 양국춘, 그러니까 양귀비의 뭐 사촌 그 오빠 정도 돼요. 그래서 양국주의 정행으로서 이제 조정의 부패가 극대되는데 특히 양국춘하고 양육사의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직접적 계기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군사력 배경을 보면 알력살이 이제 이렇게 일어날 때 절도사일 때 이제 힘이 강하니까 이제 일어날 수 있고 장안을 점령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그 배경은 여러분 알다시피 부병제가 붕괴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균전제가 이제 붕괴되면서 자연스럽게 부병제가 붕괴됐고요. 그 자리를 이제 뭐냐 메꾼 것이 모병제인데요. 그 모병제들 중에 이제 그 국경지대는 주로 절도사를 이제 그 배치시켜 갖고 이제 하게 되죠. 번진을 이제 배치시키죠. 그래서 이 절도사가 국경지대에 있는 이제 군사, 행정, 재정권 독점하게 돼요. 그 중에 이제 유명한 그 절도사가 알육산이죠. 이 알육산은 소고도인하고 돌굴 혼합 번장 출신이야.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자포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계 그 오랑캐 민족이 아니라 오랑캐인데도 섞였어. 이걸 자포라고 하는데 그 중국에서는 이제 당나라는 번장이라는 그 제를 둬가지고 이제 뛰어난 이민족의 어떤 사람들 뽑아서 당나라 장군을 임명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안력산도 있고 우리나라 고손지 같은 장군도 이제 병장 출신인데 자, 이런 막강한 기병을 포함한 20만 대군을 이제 사병화시켰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는 아까 이제 군전제가 붕괴되면서 이 조용조가 붕괴되고, 부병제가 붕괴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55년 12월에 간신 양국춘을 토벌한다. 명분으로 이제 거명한 안력사는 파죽지세로 남하하게 돼요. 그래서 동도 남양을 점령하고요. 스스로 대연항제로 칭하게 되고, 이듬해 6월에 초동성 같은 이제 동간이 뚫리고 이 동간이라는 건 장안의 그 관문에 있는 중요한 요충지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안마도 이제 함락하는데 현종은 사천 지역으로 도망을 가죠. 그 과정에서 이제 마해역에 도달하는데 군사들이 이제 좀 아까 이제 폭발한 거죠. 현종과 양귀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호위하다가 폭발했는데 그 이 폭발 이유는 이 원인은 다 이제 뭐냐 양국준과 양귀비한테 있다. 그래서 얘네들 내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현종도 양국총 양귀비 이제 내놓게 되고 양귀비가 이제 그때 죽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반란이 이제 안력산의 아들 안력산이 안경사에게 이제 그 암살되죠. 그 아들한테 사사명 역시 아들 사조에게 암살돼요. 이게 네 분이 일어나. 그 당조정은 숙종 때
그 뭐냐 각자이나 이강필의 명장과 위구르의 원군을 이제 끌어들여서 결국에는 숙종 지난 다음에 대종 때 가서 마지막으로 이제 반란을 진압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사의 난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역사적으로 이제 남긴 결과가 되게 크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좀 보면 일단 이제 안사의 난을 계기로 해가지고 지금 여기는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결과를 이제 불러일으켰는데 자 일단은 이 안상의 계기로 해갖고 인구가 급감하게 돼요. 네, 인구가.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8년간의 전략은 하북 지역이 초토화되고 750년간 약 5,200만 명이 있던 인구가 764년에 1,600만이 급감하죠. 그래서 이제 현종 때 피크를 이뤘던 인구가 이제 안산이라는 계기로 떨어지는데 그만큼 이제 이게 그만큼 사람도 많이 죽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가 이제 행정력을 파악할 수 있는 건 줄어들었다는 거야. 왜냐 하북 지역이 이제 거의 절도사들의 어떤 번진 소와 속해 있기 때문에 강남만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그 상황에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국가의 노동력과 병력의 근간이 무너뜨렸다. 그렇지만 안사의 난 이후에도 이제 중국이 당나라가 100년 동안 유지됐던 것은 아직까지 이 강남 지역이 이제 그 당나라 통치 아래 있던 순지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자, 반란 진압 과정에서 또 이 공을 세운 장수이나 항복한 방관 장수들을 대거 절도사를 임명했어요. 그래서 이들 중에 이제 반칙지지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하북 지역의 이제 중앙 통제에 벗어나서 그 조세를 독점하고 간직을 세습한 독립적 군벌들이 성장해서 당 말기 때에 들어가면 그 당시 이제 5대 식구의 분열을 이제 잉태하게 되고 그리고 조용조용 붕괴되니까 당 독종 때 이 강남을 대상으로 양형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실시한 게 양세법이잖아요. 그래서 토지와 재산의 다가에 따라서 여름과 가을 이 두 차례 거쳐서 이 세금을 이제 징수했다. 그래서 중국 조세제도의 근본적인 파라다임이 전환이었다. 그 군전제에 기반한 인두세적 성격이 사라지고 자산세적인 어떤 성격이 강화됐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이제 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형식적으로 남아있던 이 부병제가 물론 예전부터 무너지긴 했지만 완전히 폐지되고 절도사가 지휘한 사병 중심의 군사체제가 공식화 됐다는 거. 그래서 이들은 중앙군의 약화한 심한 군벌에 할거를 초래했고 그래서 이 번진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순지화 정책을 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은 이제 뒤에 관련된 내용은 그 앞에 이제 관련된 기준이 겠죠. 그리고 하북이 파괴되면서 인구와 경제 중심이 전라리 피해가 적은 강남을 지구 본격적으로 이동했어요. 그래서 강남이 예전부터 성장할 수 있지만 이때 이제 완전히 강남이 강북을 능가하게 돼요. 그래서 이 강남이 생산력과 인구가 그 뭐냐면 강북을 능가하게 된 거는 이게 당나라 말기 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볼 수 있는 게 송나라 때 행정구역 개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죠. 송나라의 제일 큰 행정도시가 노인데 노의 분포가 어디가 더 많냐면 강남이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뭐 요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그 마지막 그 내용을 볼게요. 이게 다인데 다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그 명나 영락제 북경청도와 정치 경제 중심지에 분리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명사에 있는 내용을 이제 적어 놓은 거야. 명사. 예. 그래서 이제 있고 자, 이 단은 이제 명사의 기록으로서 명나 3대 황제였던 성조 영락제가 자신의 근거를 지닌 북평을 순천부를 승격시켜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1421년에 그 당시 베이징으로 이제 수도를 하고 그래서 베이징을 경사로 가죠. 이제 그 천도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영락제 주체는 그 당시 명태조 홍무제 넷째 아들이죠. 그 11살 때 연항으로, 연항이라는 건 이제 저쪽 북경 지역의 하북성 망을, 예, 그때 이제 예전에 그 지역이 연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연항이라고 했고, 그 수도를 연경이라고 했죠. 거기 북경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후기 때 연행사 할 때 하는 그 연자가 여기에 대해서 유래된 거예요. 자, 하여튼, 연항에서 봉해져서 그 당시 북평에서 몽골 방어를 담당하면서 막강한 군사를 키웠어요. 그리고 이제 몽골은 이제 싸우는 과정에서 그 몽골에 항복한 이제 그 군대도 있죠. 몽골 기병을 이제 뭐냐 적극적으로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나중에 정난을 변 때 이용했죠. 근데 홍무제 사후에 이 조카였던 권무제가 즉위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권무제가 강남에 이제 옆에 있는 이제 관료들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이제 번항대 세력을 깎아내는 삭번 정책을 이제 피게 되죠. 그래서 주체가 1399년에 황제 곁에 간신을 쳐서
나라의 어려움을 평정한다는 명분으로 정난의 변을 일으켜요. 예, 정난이라는 것은 이제 그 간신배를 쳐낸다. 왜냐면 황제를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예, 비록 이제 얘가 작은 아버지긴 하지만 신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공격을 한 거죠. 그래서 정난해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정난해변이 왜 일어났는가, 사건 정책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제에 나왔던 거죠. 자, 정난해변을 거쳐서 이제 사명과 내정 끝에 결국에 1402년에 남경이 함락되고 황제에 올랐죠. 근데 그 조카가 이제 그 제의를 찬탈했던 정통성 결여 때문에 이게 영락제에게 큰 콤플렉스를 작용했죠. 특히 이제 남경의 강남 사대부들, 관료세력들이 저항이 심했어요. 그 예를 든 게 이제 건무제에서 브레인 역할을 했던 방호윤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효가 이제 영락제 즉위조서를 이제 쓰라고 이제 명령을 했는데 영락제가 그걸 거부했어. 찬탄한 자는 죽어도 조서를 쓸 수 없다. 자, 이렇게 저항하다가 영락제가 빡쳐가지고 내 놈의 열조상까지 멸하겠다 하면서 호독한 형벌을 이제 받고 처형됐고, 그러니까 이 남경 기만의 공신세력과의 갈등은 영락제가 이 남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죠. 그래서 영락제는 자신에게 적대적 난국을 따라서 자신의 오랫동안의 정치적 군사 기반이었던 북경으로 수도를 옮겨서 한권을 공부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물어보는 거는 지금 조건을 달았잖아요. 조건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되는데 여기에서 베이징을 세워서 행제를 이끌고 이번에 수도를 이제 이렇게 옮겼던 그 과정인데 디귿의 원인을 관계 원인을 대관계에 이제 관련해 쓰시오. 그러니까 북경을 옮기는 원인은 대관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관계 입각에서 한번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북경의 이제 원이었던 이제 그 대관계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남경은 요 강남 지방에 치우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방 이민족의 동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웠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군대를 이동하거나 작정할 때 항제 이제 최종적인 결제를 맡아야 되는데 지금이야 이게 무선 때리고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되지만 지금 그때 당시에는 도저히 그런 게 없었죠. 말 타고 이제 뭐냐 전령이 와서 황제에게 이제 보고를 하고 그래서 황제가 그래 하면서 결정을 내면서 작전을 변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강남에 있다면 수도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어. 그래서 또 이 명나라가 이제 싸웠던 세력들은 타타르 오일라트야. 원래 이제 원나라가 이제 만리장소로 도망간 북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북원이 나중에 타타르 오일라트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몽골 기병 세력들이 그 당시 명나라의 최대 안보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영락제는 천자가 직접 국경을 지킨다. 그래서 천자 수국문이라는 의지로 수도를 북경으로 전진 배치시켰고요. 그리고 몽골 세력을 직접 견제하고 대몽골 군사작전을 지휘해서 전략적 욕심을 또 이제 확보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영락제는 특이하게 뭐냐면 자기가 직접 친정을 했어. 물론 친정한 왕은 이제 그 앞에 뒤에 정통제도 있긴 했는데 정통제는 이제 왕진의 이제 건의도 막 강요해갖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다가 잡힌 거고 영락제는 이제 결이다가 이 사람은 이제 어릴 때부터 계속 이제 몽골족을 싸웠기 때문에 5차례 걸쳐 지가 직접 친정하고 자기가 직접 지휘를 했어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5번 마지막 원정에서 거기에서 막사에서 이제 병 걸려서 죽게 되죠. 이 사람은. 그리고 이제 북경을 천하의 중심으로 삼아서 이제 조선이나 여진 같은 주변국들, 주변 민족들에게 중화 중심 하위 질서를 강력하게 편입시켜 그 당시 대외적 패권의 가시 목적도 또 있었고 자 그래서 북경 정도는 이제 그 명나라의 강남 지방 정권에서 북방을 주도한 대제국 이미지를 재정립하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의대본에 보면 북평에서 북경까지 이제 천도의 구체적인 가정과 날짜들이 있거든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때 1421년에 자금성이 완공됐다는 거. 우리 가보면 이제 북경에 자금성 있잖아요.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이때 베이징을 정식 수도 경사로 이제 선포를 했죠. 그래서 1421년에 완전하게 이제 남경에서 북경으로 완전히 이전됐다는 거.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자금성 건설, 선단과 지단 조성, 그 대운하는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있으면 북경이 있으면 북경은 소비 도시고 요 주변에는 어떤 경제 준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물자를 강남에 끌어들이려고 했죠. 그래서
그때 경항 대운하를 이제 뭐냐면 그 대규모 어, 만들었는데 경항대운하는 그 어디에서 어디까지면 그 수도에서 항주까지야. 이게 이제 영납제 때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쿠비라이 칸 때 만들었어요. 이 쿠비라이 칸도 이제 수도를 북경 옮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전에 이제 뭐 수나 양제 문제 때 만들었던 거는 이미 이제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죠. 왜냐면 남송 시대 때는 금에 굳이 이렇게 물자를 보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다가 이걸 다시 이제 대규모 이제 또 중설 사업을 해가지고 새롭게 만든 것이 경항대운하야. 예. 그래서 쿠비난 때 만든 이제 대운하를 다시 이제 영락제가 재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경항대운하는 청나라 때 계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역대 이제 명나라 때나 청나라 때 황제들이 이 운하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운하가 강남에서 왔던 이제 물자를 북경으로 보내는 이 목줄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자, 그래서 요때 경항대문화를 준설하고 해통화를 정비하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었다. 요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예전에도 나왔지만 또 정치와 경제 중심지 분리가 중요하죠. 예. 그래서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홍무제가 남경을 수도 삼을 때는 명나라는 중국 역사상 최초 강남에 일어나 천안을 이제 통일한 왕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남송 이래 지속됐던 이제 성장했던 강남 지역이 이제 마침내 이제 정치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일치됐던 거고요. 그다음에 강남은 농업 생산의 중심지자 물류, 상업, 문화의 핵심이었는데 영락제가 불과 50년 만에 수도를 이제 다시 북쪽으로 끝인 북경 옮겼어. 그래서 이건 중국의 공간 구조에 거대한 이제 변화를 맞게 되는데 남경을 비롯한 이제 그 강남 지역은 여전히 이제 제국의 경제, 사회, 생산, 문화의 중심이 남았지만 베이징은 정치, 군사, 행정의 중심지가 됐죠. 그래서 정치 중심지와 경제 중심지가 완벽하게 분리됐다. 자, 이거는 상당히 이제 국토의 운영 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운영하는 거죠. 왜냐면 이쪽에 몰빵을 해버리면 강북에 소외될 수 있고 나중에 강북이 이게 뭐냐면 통제권을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근데 강북은 이제 정치 행정 중심지, 그 다음에 여기는 경제 중심지 이렇게 분리시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뭐냐면 그 이루었고 그걸 통해서 제국이 유지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공간적인 어떤 구조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명나라 때뿐만 아니라 그래도 청나라 때 이제 계승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의 중국도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북경은 정치적 중심지, 남쪽은 정치 그 경제 중심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공간을 분리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관련된 이제 그 수도와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예, 한나라 때 장안, 당나라 때 장안, 송나라 때 개봉. 자,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들은 되게 이제 그 경제에 풍부한 지역이었어요. 근데 명나라 때 북경 천도는 이런 정통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북경은 경제력 빈약한 이 북방도 완전히 강국도 그 끝단에 있는 북경의 수도를 옮기면서 정치 군사적으로 이제 이런 북경을 이제 따로 독립시켜서 수도를 만들었다는 거.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런 것은 뭐냐면 강남의 경제력을 이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북방의 정치 권력이 남방의 경제 흡수에도 유지는 이 기생적 구조가 형성됐고 이런 기생적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원명 청대 아까 얘기했던 대운하가 상당히 중요했다. 그래서 강남에 이제 조세를 거뒀던 산을 북경으로 이제 운반하는 좋은 시스템 이게 필수로 만들었고 이걸 관리하는데 역대 황제들이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보면 그 예전에 영락제가 좋은 제도 관련된 내용들 요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제 객관식 기출 문제에 그 누구야 권룡제인가요? 권룡제 활동이 있어. 그래서 권룡제가 양주나 시주에 자주 내려가서 운하를 관리하는 내용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그 시험 문제와 연결돼 갖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항대운하 관련된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경항대운하 관련된 대운하 관련된 내용을 그 제가 강의 대본에 때 이제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내용을 이제 좀 다 했고 그러면 이제 학습 전략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얘기하면서 이제 좀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어떤 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냐 시험 공부할 때. 자, 일단은 어
조성의 구조와 인접적 배경을 좀 파악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예. 그래서 당나라 장안세는 주된 고군계 이념을 바탕으로 황제권의 강화와 백성 통제, 방시제도, 시방제도를 이제 목적으로 설계한 공간이었고요. 야, 이 구조가 발해 상경성, 그다음 신라의 금성, 회의 좁고 회의 앉고 같은 것들이 미친 영향이 이제 좀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자조 우사와 면조 후시의 원칙이 실제 장에서 어떻게 병행돼서 이제 적용되는지 아까 이제 그걸 봤다고 했지만 면조 후시가 좀 약간 다르죠. 예, 이런 것들. 그다음에 두 번째 사유와 관련돼 갖고 사학삭적 관점, 사학삭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조익의 22차기는 지기의 이동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당대 경제 군사의 중심축이 간중에서 하북으로 이동했다는 이제 보는 이제 그 청대 고중학자의 이제 그 의견이잖아요. 그래서 이 안사의 난을 정치적 부패로 보지 말고 부패로만 보지 않고 부병제에서 모병제 전환, 절도사 체제의 성립이라는 구조적 모순의 폭발로 이해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 구조적 모순의 폭발, 구체적 내용들 뭐 이제 뭐 양세법이라든지 그다음 부병제에서 모병제로 이렇게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이런 군사제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학기제 같은 것들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지휘관과가 필요해. 그래서 공부할 때 역사과 부두를 딱 펴놓고 이제 보세요. 예. 그 역사과 부두를 펴놓고 딱 봐야지 어떤 지휘적 관점에서 이제 어떤 역사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간에 대해서는 잘 이제 그 기억을 안고 그냥 문자로만 텍스트로만 어떤 공간이 이동했던 거 있고 뭐 지리적 명칭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역사과 부두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왜 이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는지, 요것에 왜 수도를 정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것들이 눈에 쫙 들어와 공간 쪽으로 이제 보이죠. 예. 그래서 역사과 부두를 펼쳐놓고 한번 보시는 것도 공부할 때 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인과관계 맥을 또 잡을 필요가 있죠. 장안의 방시제도가 당의 통제를 상정했지만 그 붕괴가 사회적 변화를 반영했고 안사의 나는 당의 쇠퇴를 가졌지만 동시에 강남의 경제 부상을 촉진시켰다. 그래서 강남 경제의 부상은 명대 북경제도를 가능케 하는 경제적 토대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이제 카페 가보시면 이제 복귀방 있죠. 그 복귀방에서 있고 뭐 토론 내용도 이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자, 여기 보면 장안에 이제 관련된 내용에서 약간 이제, 낙양이라는 걸, 이거 낙양은 안 보이고 대응이 있는데, 대응은 이제 당나라대 명칭이 아니라 수다때 명칭이죠. 이게 틀렸어, 대응은. 그래서 너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사의 나이인데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이게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그냥 여기를 이제 뭐냐면 알력사의 난 이렇게 쓰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 틀릴 것 같아. 그래서 대외관계에서 몽골 경제는 이제 필수 명시인데 북방 방어만 있으면 좀 간접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그다음에 난징을 반드시 이제 포함시키려고 이제 조건을 달았잖아요. 예.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있는데 난징을 제외시키고 뭐 이렇게 썼다는 거. 요게 이제 니은 관련돼서 요거는 이제 감점 요인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틀릴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예전에 기초에 나왔던 것들은 이제 좀 충실히 공부하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는 그냥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이제 역교론 관련된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볼게요. 9번 문제. 자, 다음은 뭐뭐 중학교 학교사의 수업 연구 일지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료 읽고 작성 방법을 따라서 서술하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교육과정 설계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수업 자료 관련된 드라마 자료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육과정과 수업 설계 관련된 내용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가지고 문제 냈어요. 믹스한 문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요거는 한번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요거는 재미나이가 읽지 못하거든요. 연간 수업 계획에 갖고 이제 표로 작성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텍스트로만 구성된 내용들을 이제 읽고 그다음에 문제 풀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예. 이미지 파일 2장의 텍스트 내용을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가 교육과정 설계 1. 설계 의도 현재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평화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번 학년도는
전쟁과 평화에 관한 공통의 역사 사실을 묶어 교육 내용을 조직하였다. 이러한 L 방식의 내용 조직은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액학생 수준 측면이나 L 역사 이해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교과의 성취 기준을 검토하고 이를 역사 수업과 연계하였다. 학생들이 동일한 학년에서 배우는 다른 교과의 내용을 서로 관련시켜 학습할 수 있도록 앵의 원리를 반영하여 내용을 조직하였다. 수업 자료 수집 1. 드라마 자료 수집 11월에 학습할 외란과 호란이 가져온 변화단원의 수업 자료로 드라마를 준비하였다. 전쟁 상황 속 인물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고 현재 우리 삶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영상 자료는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고 역사 행위자의 내면을 감정이입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서사의 완성도가 높은 영상일수록 업학생 인식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으므로 교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단서를 추가로 제공하고자 한다. 2. 그림 자료 수집 활약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그러면 문제를 이제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로의 기억 방식에 들어갈 내용 조직 방식에 갖는 문제점을 쓰고, 니은과 디귿 측면에서 각각 한 가지 쓰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에요. 내용 조직에 들어갈 문제들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꼭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 문장에서 보면 학년도에 전쟁과 평화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교육 내용을 조직을 했는데, 이 전쟁과 평화의 입각에서 이제 이렇게 내용 조직을 이제 이렇게 쭉 조직을 했죠. 요걸 뭐라고 하죠? 이거는 주제 중심 방법이라고 하죠. 주제 중심 방법. 내용 조직.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거 주제 중심 관련된 내용도 좀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내용 조직 관련된 건 파란 책하고 녹색 책에 이제 있는데 공부하실 때 특징, 장점, 단점, 유의점 이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역교로 이제 그 자료에 제가 이거 정리표로 만들어 놨거든요. 자, 이거 참조를 해주시고, 자, 여기에서 이제 주제 중심 방법에서는 이제 그 뭐냐, 다양한 그 역사의 다양한 주제를 중심으로 역사를 조직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주제 중심 방법은 크게 종족 조직 방법, 영적인 연대기적 방법이 구성된 게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조직한 그런 주제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조직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비슷한 사건까지 묶는 행적 조직 방법 있죠. 공간상. 이렇게 해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종족 조직 방법이죠. 예. 이것을 이 종족 조직 방법을 검은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발전 계열법이라고 해요. 발전 계열법.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이제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학교사는 전쟁과 평화라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그 당시 사상과 종교, 교육과 복지, 인종 문제 등과 더불어 교과서의 이제 단원면에 매우 이제 접한 거시적 역사 주제를 이제 선택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개별적이고 파편적 역사적 사실을 전쟁이 인간의 삶에 미친 영향이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나 공통된 특징과 결부시켜 분류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문제점을 물어보죠. 문제점. 야, 문제점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이제 요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서. 제가 이제 강의 대본하고 여기 그 문제 분석 구성도가 있죠. 요거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약간 그 기본서 내용을 좀 학습시키고 이제 했어야 되는데 그지 못하고 그냥 답안 예상 답안만 근거로 해갖고 했는데 얘가 어디서 이상을 끌고 와가지고 좀 정리한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그런 뭐냐면 내용하고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많은데 이게 시험용으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정리 그 뭐냐, 참조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역교동 같은 게. 그래서 한국사하고 세계사 부분은 얘가 잘해요. 예. 왜냐면 인터넷에 깔린 게 그거니까 이거 외국 자료에도 되게 많잖아요. 또 세계사 내용도 더 정확해 서계보다. 근데 역교원 자료는 이게 좀 그 빈약해. 그래서 얘가 이제 답안을 그 분석을 하는데 여러 가지 갖다 붙이는 내용들이 좀 우리하고 시각이 안 맞는 것도 있어요. 그 맥락은 맞는데 약간 시험용으로 이제 정리가 안 된 내용이 있어. 이걸 이제 하려면 좀 여기 관련된 내용을 좀 더 학습을 시켜야 되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학습을 못 시켰어요. 그래서 요거는 참조를 해주시고 제가 나중에 이제 기출문제 분석을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할 때는 요 관련된 자료, 역교동 관련된 걸 학습을 시키고 놓고 이제
올려놓기 때문에 요건 정확할 거예요. 예. 그래서 요 때도 도식도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걸 보면서 이제 참조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예. 역교훈 같은 경우에요. 자, 하여튼 그 당시에 이제 그 문제점이 뭐냐. 근데 문제점을 이제 뭐에 입각해서 이제 뭐냐면 학생 수준의 측면이나 역사 이해 측면에서 이제 묻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 요걸 찾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조건에 맞춰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학생 수준 측면에서 보면 학문적 내용을 너무 강조했기 때문에 이 학습자에게 너무 어려운 내용 구성될 수 있고 학습자의 흥미에 반영하기 어렵죠. 그리고 역사 이해 측면에서 보면 주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요한 사실을 도외시하기 쉽고요. 왜냐면 주제 중심 부분 자기가 알고 싶은 것만 이렇게 시간별 타거나 공간적으로 파잖아요. 그다음에 동일한 시기에 일어난 이제 역사 사건의 그 사이에 관련성을 무시할 우려가 있어요. 예. 그래서 학생이 이제 있는데 왜냐하면 자기들 것만 딱 보니까 그 주변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지 못하는 그 이제 시야가 좀 협소하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에 맞춰서 이제 답을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자료 이제 수집 부분 관련된 내용 보겠습니다. 수업 자료와 관련된 내용 중에 이게 나온 게 이제 요거 하나 놓쳤네요. 통합성 관련된 내용이죠. 예. 이게 이제 융합형 교육과정, 그러니까 지금 22년 교육과정에서 이 통합성을 되게 강조해요. 다른 교육과 연결시키고 그래서 혹시 통합사회라는 곳사 통합과학 같은 걸 만들어서 이제 수능은 그것만 내잖아요. 다른 이제 전문 교과 내용은 안 내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통합사회 문제를 보니까 지리, 일사, 윤리가 통합되는데 역사는 별로 없어. 그래서 이거 좀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역사는 한국사만 배우고 세계에서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건지. 하여튼 그 통합성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내용을 조직하라 여기 있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게 그 내용 조직 원리가 세 가지가 있죠. 이거는 뭐 역교론이 아니라 교육과 관련된 내용이잖아. 계속성, 계열성, 그 다음에 통합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통합성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통합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통합성을 이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기 중학교 역사가 있으면 다른 교과와 이제 연합해서 이제 하죠.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전쟁을 통해 국가의 변천을 뭐 타국가의 도덕의 사회 공동체의 관계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뭐 여기 새나라 조선의 지향한 성리학적 질서는 국제사회 한반도 이렇게 이제 이게 사회라고 볼 수가 있나? 하여튼 뭐 현대와 관련돼서 이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외란과 혼란이 가져온 변화들, 재난과 재해 같은 안전 이렇게 통합을 보고 과학을 이제 연결돼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근현대 사회의 과정, 침략과 전쟁 평화를 과학가 인류의 지속 가능한 삶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렇게 융합해가지고 문제 이제 내용을 조직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 제 생각에 이 정도 하려면 다른 교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융합이 되거든요. 예. 근데 좀 힘들긴 해. 예. 이게 자기 교수들도 잘 못하는 짓을 교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좀 힘들어 이거는. 자, 하여튼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통합성의 원리에 따라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자료 수집 관련된 내용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자료 수집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외란과 호난이 가져올 변화의 단원의 수업자로서 드라마를 준비했다. 그래서 전쟁의 상황 속의 인물의 상과 정서를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평화가 중요하다는 걸 배울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죠. 아마 여기와 관련된 걸 떼가지고 이제 문제를 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볼 때 수업 자료로서 이제 뭘 사용했냐면 영상 자료를 쓰고 있어요. 영상 자료. 예. 그래서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감정이입적 이해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 근데 영상 자료는 이제 여기 위에 보니까 드라마 자료를 이제 수집을 해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마나 뭐 영화나 비슷한 거니까 영상 자료의 카타로그 속에 이제 카타 범주 속에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영상 자료는 그 사극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 얘기하잖아요. 그게 역사 수업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야. 그래서 텍스트로만 존재했던 과거를 이런 이제 시각과 청각을 통해서 생생하게 부활시켜서 학생들은 역사적 행위의 내면에 간접이입을 이제 하도록 하는 타고난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뭐냐 치명적 독도 갖고 있어요. 예. 뭐냐면 이게 학생의 인식 문제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 이게 이제 학생들이 드라마 내용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왜냐면 근데 왜 문제가 있냐면
이 드라마나 영화는 팩트를 근거로 했지만 또 어떤 이제 그 PD나 그걸 만든 드라마를 만든 PD나 감독의 어떤 세계관과 관점에 따라서 재구성하고 가공되고 각색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역사적 팩트가 아닌 것들이 있어.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걸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문학적 상상이라고 해서 허구 그 되지만 역사는 이게 이런 건 아니죠. 객관적 사실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내용 중에 역사의 사실과 객관적으로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문제점인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뭐냐면 비판적 접근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걸 이제 리터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 리터시. 예. 그 비판적 매체의 리터시인데 리터시 문해력, 비판적 문해력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이 첫 권에도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아까 했잖아요. 서사의 완성도가 높은 역사를 볼 때 학생들이 스크린에 펼쳐지는 이 가상의 재현을 과거의 실제 이런 객관적 진실처럼 이제 착각하는 실제 환영이라는 것을 빠지게 돼요. 그래서 영상에 주는 이제 뭐냐면 정서적 카타르시스에 압도되어서 이성적이고 비판적 역사적 사고를 마비시키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과 극적 효과를 구분하지 못하고 제작진의 어떤 평행의 역사 해석을 무비판을 내면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뭘 하냐? 교차 검토를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나온 것처럼 뭐 교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자료나 단서를 추가로 이제 제공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병자호란을 다룬 영화 남한산성 있죠. 그 남한산을 보여준다면 그 영화 속의 최명기나 김상의 대입 장면 함께 실제 조선왕조 실록이나 그들이 남긴 상서 원문 같은 내용들을 학생들이 동시에 제공해 줘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역사 속의 대사와 실제 사료들 비교, 대교, 대조하는 교차 검토를 하면서 감독은 왜 이 장면의 최명기 대사가 이렇게 각색을 최명기 그 감독은 왜 이런 장면의 최명기의 대사를 이렇게 각색했을까? 실제 역사적 사실과 영화적 상상력의 경계는 어디일까? 스스로 질문하게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를 통해 학생들은 영상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관계에서 벗어나서 사회의 비판적 분석은 능동적 꼬마가 될 수 있는 꼬마 역사가 될 수 있는 성장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요구하는 건 뭐냐?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어떤 거냐면 일단 임용 시험에서 정확하게 그 의도를 알아야겠죠. 출제자 의도. 출제 의도에 안 맞게 글을 쓰면 틀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주제 중심 방법이네. 그래서 자기가 외웠던 주제 중심 방법을 다 외워갖고 그냥 쓰면 틀려요. 왜냐면 그 구분해 놨잖아. 그래서 요게 학생 수준하고 역사 이해에서 조건이 줬어. 조건을 무시하면 안 돼요. 조건에 맞춰서 글을 써야지 답 그 정답이 될 수 있어. 그래서 이게 이 시험 푸는 기술인데 스킬인데 이걸 놓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주제 중심의 문제점을 꼭 학생 수준과 역사 이해 측면에서 서술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답답형 같은 경우에는 명칭이 딱 정확해야 돼요. 그래갖고 통합성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뭐 이렇게 비슷한 걸로 쓰면 약간 이제 뭐 융합성이다. 이렇게 쓰신 분들이 되게 틀리죠. 그래서 뭐 대부분 다 쓰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그냥 문제 주는 문제고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교육학에도 이제 자주 언급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상 자료의 이제 문제점을 이제 서술할 때, 여기에서 꼭 키워드가 그냥 무비판적 수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걸 비판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내용이. 예전에 한번 05년인가 06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 파란 책의 기반으로. 그래서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비판적이란 말이 키워드 됐는데, 거꾸로 이제 이걸 왜 해야 되냐, 그걸 이제 물어본 거야. 그래서 이거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예전 자료들 이제 보고 그 역으로 이제 물어본 것 같아요, 지금. 비판적으로 왜 해야 되냐? 왜냐면 그 학생들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지문이 길어서 그렇지 실제 용어는 이제 뭐냐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다. 그냥 주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뭐 다 기본서에 있는 것들이고 그 기출문제 잘 분석을 하시면 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몇 번이냐면 72번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이제 첫 번째 인증번호니까 세 번째 이제 인증번호죠. 첫 번째 인증번호니까 세 번째. 그래서 세 번째 인증번호는
그 72번이고 세 번째 이벤트 번호도 72번이에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이제 양해 말씀드리자면 요거 원래는 이제 이 강의 자체가 세 번째 파일 강의죠. 세 번째 강의 자체가 그 일주일 전에 찍었어요. 네, 일주일 전에 찍었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이게 컴퓨터가 고장이 나가지고 이게 버벅된 거야. 화면도 버벅되고 소리만 나오더라고. 화면도 확 깨져서 나오고 잘 안 나오고. 그래서 지금 다시 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지금 새로운 컴퓨터를 바꿨어요. 예전에 30만 원짜리 컴퓨터를 썼다가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버벅돼서 90만 원짜리 이제 100만 원인가 거의 100만 원 돈 들어가고 이제 컴퓨터를 바꿨거든요. 미니 PC는. 근데 이거 되게 좋아. 그래서 이게 원래 화면이 깨지는 이유가 GPU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데 요게 지금 화면이 예전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4K 영상에 가깝도록 이제 지금 찍고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게 GPU 성능이 좀 좋아져서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하여튼 화면의 질이 좀 좋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번호를 원래는 그 뒤에 또 불렸어야 되는데 안 불렸거든요. 이게 불렸다가 이제 약간 겹쳐갖고 이제 복잡한 사정이 있어. 하여튼 여기에서 두 번 부를게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이죠. 지금 예, 보시는 분은 두 번째 타임인데 자 2차 시 이제 그 26년 기출문제는 지금 여기에서 두 번째 인증번호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몇 번 문제냐면 어 11번 문제예요. 11번 문제. 11번 문제는 일주일 전에 찍은 강의예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화면질이 좀 약간 안 좋아. 깨져서 많이 나오고 이거는 이제 예전 PC를 바탕으로 해서 찍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지금은 이제 새로운 PC를 했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그 선후 관계는 이게 앞이지만 촬영 일자는 요게 좀 뒤에요. 예. 요거 좀 감안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인증번호 두 개를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그 듣고 인증번호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서 10번을 볼게요. 10번은 이제 조선 중후기 때 국방 어떤 체제, 그래서 뭐 재승방략, 소우군, 삼수미제도, 뭐 그런 내용들 이제, 구성되는 그 내용들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전반적으로 보면, 여기 본 유성룡이 이제 쓴, 그죠? 그래서 진간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뭐냐면, 소공 편제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 임진왜란 도중에 만든 훈련도관 관련된 내용 중에 그 훈련도와 재정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문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 이제 뭐 교과서 수준에도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사료를 이제 분석해서 이게 정확하게 답을 축출하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여기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미지 속의 텍스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었다. 군정군정을 정개하면은 대강령과 대절목이 있으니 신이 미루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종의 제도에는 팔도의 각 고을에 모두 진관을 두어 병마절 제사라고 하였으니 법을 세운 본래의 뜻은 진실로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략. 조종의 원대한 계획이 이와 같이 자세함에도 중세 이후로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일체 폐지되었고 또 가벼운 생각과 얕은 꾀를 가진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뜻대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내어 이라 명명하였습니다. 당초 을묘년 외변을 당하자 일시의 구급책으로 마련한 것이니 이것이 겨우 소소한 적을 상대할 수는 있어도 대적을 제압할 방략은 못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중략. 나라의 일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비록 다른 잘못도 많지만 대개는 이퍼가 그르친 것입니다. 중략. 옥김진년 여름에 적병이 승승장구하여 곧바로 경성에 당도하게 된 것도 대체로 이 때문입니다. 선조실록. 각도에 이란 곧 역의 유무와 공사천을 막론하고 조련을 감당할 만한 자로만 단결하여 대우를 편성한 것입니다. 그 본뜻은 단지 위급한 전수의 일에 쓰려는 것이지 병조에서 교대로 상번시키며 부역군으로 쓰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조실록. 훈련도감의 군량은 원래 국가의 경비로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중략. 그러다가 을미년 무렵부터 금군과 한량으로 나누어 한량은 훈련도감에서 양료를 지급하고 금군 이상은 호조에서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금군의 수는 수백여 명에 불과하였는데 지금은 매년 달마다 시제로 입격해 금군에 제수된 숫자가 삼수만 해도 이미 1217명에 이릅니다. 억매달 쌀 12두씩 마련해준다면 1년 동안 지급해야 할 양료가 2만여 석을 밑돌지 않을 것이니
현재 세납세납으로는 충당하기 어렵습니다. 선조실록. 자, 그래서 이제 여기 관련된 내용을 이제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내용을 이제 좀 보면요. 자, 첫 번째 사료를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사료는 그 저자가 이제 여기 선조시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선조실록 자체가 약간 이제 그 전란 중에 끝나고 나서 서술 그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초가 상당히 부족해요.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그 사초를 담당하는 관리가 도망치고 그때 이제 소각돼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선조실록이 상당히 부족했기 때문에 이 사초 자체가 그 여러 가지 자료를 끌어서 이제 만든 게 선조실록이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서인들이 쿠데타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조반역 그리고 서인들 입장부터 해서 이제 또 자를 또 끌어다가 만든 게 수정선조실록이에요. 예. 그래서 선조실록 두 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자료가 약간 불완전한 거고 요때 이제 이 자료는 무슨 자료를 이제 바탕으로 쓴 거냐면 진빅록이라는 자료예요. 진비록. 예. 그래서 요게 이제 유성룡이 그 당시 전란의 참상을 겪은 후에 원인과 경과를 뼈다귀게 반성하면서 진비록이라는 걸 이제 만들었죠. 그 진빙이라는 것은 지난 잘못을 징계하면서 후환을 경계한다는 뜻이야. 이게 시경의 구조에 따온 건데, 자, 이 그의 상소문이 이제 조선 초기의 국방제도인 진간체제가 무너지면서 재상 재승방해체가 도입되면서 발생한 국방의 공박에 대한 어떤 통렬한 비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진비록의 내용을 이제 차용해 갖고 선조실록에다 이제 차용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약간 이제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요거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일단 이제 지금 얘기하는 조선 방어 체제 흐름을 이제 기초에 나왔던 걸 좀 타이틀하면서 정리를 해보면 진간 체제가 이제 세조 때 만들어졌죠. 근데 울명해변 때 제승방란 체제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노출된 것이 임진왜란 때 탄근대 전투나 뭐 상주 전투에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도중에 이제 그 임진왜란 도중에 약간 3년 동안에 뭐가 있었죠? 해당기가 있었죠. 그때 훈련도감이라든지 뭐 소고군이라든지 이런 것들 체제가 마련돼요. 그 진간 체제가 다시 복귀가 되고 그리고 삼수미세 훈련도감을 이야기해서 삼수미세가 선임되는데 이게 나중에 1결당 2류의 내용이 어디에 편입되죠? 영정법 할 때 정식으로 이제 조세에 이제 편입이 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군영이 훈련도감 이후에 계속 만들어져. 그때그때 뭐 사건에 따라서 뭐 그래서 어영총, 총영총, 수호총, 금이역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서인이나 노동세들이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그 진간체제, 재승방란체제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자, 여기 보면 진간체제를 이제 볼게요. 이게 세조 때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사료에서 볼 수 있듯이 유성룡이 뭐라고 이제 얘기했냐면 상당히 조종의 원대한 계약이다. 이렇게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간체제는 그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행정단이 그러니까 읍성이죠, 읍성. 그 당시에 산성보다는 읍성을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군사단위에 거진을 이제 편성하고 각 읍의 수령이 이제 군사 지휘권을 겸임하면서 자전자수한 거야. 자전자수란 뭐냐? 자기 지역을 이제 스스로 방어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유사시에 그 옆에 이제 그 제진들 조그만 현령이라든지 현감이나 이런 사람들이 병력을 끄고 그 군수나 목사 밑에 있는 이제 뭐냐면 거성 역할인 그 읍성에 모여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냐면 자기 지역을 방어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전국을 요새화시키고 지역별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자립 방어하는 그런 문제 있는데 약점이 등장해. 이게 이제 뭐냐면 을묘외변 때 이제 이 약점이 등장을 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은 되게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냐? 16세기 들어가면서 대립제와 반골수포제가 선행되고 나중에 이게 군종수포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포도 이제 1년에 뭐 잎을 걷고 그러는데 그 잎을 걷고 나서 이제 그 군대를 고용했으면 되는데 고용하지 않고 다른 데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제 병력은 별로 없어.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1555년에 을묘해변이 터졌죠. 그러니까 대규모 왜구가 이제 전라도 해안을 유린하자 분산됐던 진간의 병력들이 이를 막아낼 수가 없어. 병력도 작은데 또 병력 자체도 작은데 분산돼 있었잖아.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러니까 조선 정부는 이때 이제 일시에 구급처 분구법이라는 걸 이제 해서 했는데 이걸 이제 이게 재승방락 체제죠. 예, 을묘외교에 이제 긴급제도를 이제 남방에 도입했던 게 그 뭐냐면 재승방락 체제인데 자 재승방락 체제는 진간 체제의 문제점 좀 개선하는 차원도 있어요. 진간 체제 문제점이 여기는 안 나왔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는 거. 예. 근데 그 당시 병력을 이제 뭐냐면 공급할 수 없죠. 예. 그 당시 상황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뭐냐면 여기 이제 지역 수령을 이제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는 문간이야. 문간이기 때문에 짬밥이 안 돼. 그러니까 저걸 효율적으로 격퇴할 수가 없어. 예. 그래서 이런 문제점 등등. 그래서 재승방락체는 뭐냐면 적은 병력을 한 곳에 집중시켜갖고 일단은 기다려. 누굴 올 때까지? 경장이 올 때까지. 경장은 이제 서울에 파견한 유명한 장군들을 얘기하는데 임진왜란 때 이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신립장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제 오면 이제 이 사람들 지도 아래 뭐냐면 이렇게 싸우는 그런 게 직결형 거점 방어야. 그래서 이거는 대개하면 대규모 소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대규모죠. 예. 대규모 국지전, 그다음에 외교 약탈에 효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곳에 집중해가지고 병력을 불린 다음에 그 뭐냐면 대규모 이제 적이 올 때 막는 그런 체인데 자 이게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점이냐? 일단 지휘권에서 문제가 생겨. 경장이 도착할 때까지 방치되잖아 군대가. 적 직격 속도가 더 빠를 수 있고 그럼 와야 될 수 있고요. 경장이라는 사람이 서울에 왔기 때문에 거기 직결된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이제 어중이 떠중이 이제 잘 모르는 거야. 병사들도 서로 자기 그 고향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안면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경장이 내렸는데 경장도 자기 몰랐던 사람이야 예전에. 그러니까 래퍼가 형성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합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유대감도 형성이 안 되고 경장에 대한 어떤 장군에 대한 충성심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충격을 줘도 그냥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냥 두 번째로는 이게 한번 1차 돌파선이 이제 할 경우에 후방에 공백이 없어. 군사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수도가 뚫리는 그런 구조적 결함이 있어요. 이걸 종심 방어 부재라고 하는데 종심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보면 이제 이게 군사적 용어인데 여기 써놓은 거는 여기 이제 적이 쳐들어오면 그 뭐야 저기 이제 저기 쳐놓은 그 지점하고 이 경계서부하고 중심 지역이 이렇게 이걸 종심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심에서 이렇게 행적으로 이렇게 연결된 그 지점은 종심인데 종심이 길면 길수록 되게 좋아요. 이게 이제 모스크바 공격할 때 나폴레옹이나 히틀러가 러시아를 공격하다 소련 공격하다 지친 게 뭐냐면 종심이 너무 길잖아. 수도하고 국경만이 너무 길다 보니까 지치고 하면서 떨어져 나간 거죠. 소모전이 가능했던 건데, 자, 이 중심 방어가 부재하다라는 건 뭐냐면, 요게 이제 적이 쳐오면 여기에서 뚫리면 서울까지 이게 뭔가 이게 뭐냐면 방어망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제 적이 이제 끌어들어가지고 소모전을 일으켜서 결정적 한 방을 내리는데 한 방 뚫리니까 이게 소모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중심 방어가 부재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냥 방어선의 일방적 취약성 한 번 뚫리면 그 뒤에 후방이 없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종신방어 부재는 얘가 이제 조사하면서 군사적 용어를 빌려가지고 써야 텐데 이걸 이제 이해하시는 그 교수님이 별로 없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유명한 이제 탕금대 전투가 깨진 후에 그 후에 후방이 없다 보니까 급하게 한승이 이제 점령했는데 했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뭐 용인 전투도 있긴 했었어요. 잘 알려지지 않지만 거기도 뭐 경기도 병력이 한 곳에 집결해서 이제 했는데 결정적인 문제. 서로가 유대명이 없다 보니까 적이 이제 공격해오니까 다 도망가서 싸워보지도 않고 그것도 몇천 명이 수십만 병력을 깨부시는 아주 이제 패전이었죠 그때.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 그래서 이 재승방락 체제가 어떤 문제점이 이제 도출되니까 자 이것을 이제 나중에 임진왜란 도중에 그때 이제 3년 동안의 그 소강기가 있었죠. 해당기. 요때 이제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이 진간 체제가 이제 이렇게 다시 복귀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앞에 이제 얘기한 내용들 쓰시면 되죠. 기억의 공통적으로 들어갈 명칭은 여기 그 잠깐만요. 재승방난 체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이제 들어갈 게 이제 소호군이죠. 요거 재승방난 소호군. 자, 소호군인데 요걸 보시면 되고 요게 기억이 가진 치락성을 밑줄친 니은의 상을 맞춰서 써서 요거는 그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유사시 지정된 방위 거점을 군사를 직결시켜 중앙 파견 지휘관의 지휘받는 집중 방어 전술이기 때문에 후방 지역에 군사가 없어 1차 방어선이 무너지면 그 뒤를 막을 방법이 없었고 거기에 더 추가하면 그 당시 경장하고 모였던 군사들 간에 어떤 유대 관계가 없다. 내포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게 친밀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걸 잘 볼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강군들이 이제 잘 싸우지 못할 때 의병들이 잘 싸웠던 이유가 뭐냐면 의병들은 같은 지역 동네 사람들이야. 거기에다가 또 이제 그걸 이끌었던 이제 사대부들도 평상시 존경했던 알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신뢰가 형성된 거야. 근데 이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모아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그 모양은 이제 깨졌다. 이 탄건대전 투쯤 깨졌다. 탄건대처럼 이렇게 배수진 쓰던 것도 신입장군이 그 모여놓은 그 군사들 보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야. 도망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일단 탄강대에서 배수진 쳐야지 도망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도 있다는 걸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와 관련된 사료를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 나는 이제 소고con 관련된 내용이야. 소고건. 소고건은 이제 조선후기 때 이제 지방군이죠. 예. 그래서 임진왜란 초기 재승망란 체제로 철저하게 이제 실패를 경험한 조선은 그 당시 새로운 지방군 편제 방식을 모색을 하게 돼요. 이때 이제 유석열 주도의 이제 로 명나라 장수였던 척계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 사람 중국사에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제 기호신서라고 이제 썼어요. 그래서 남방의 이 왜구들을 맞서갖고 싸운 특화된 그 전략 전술이잖아. 그래서 소부대의 단위 원앙지는 유명하죠. 12명을 1조에서 원앙지를 편찬하고 근접전에 이제 이용하고요. 그리고 먼 거리에서는 그 하포를 이용해서 공격하는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주 내용인데, 그러니까 조선 정부 이 책에 수록된 소호법을 바탕으로 지방군인 소호군을 이제 조직했다. 그래서 소호법을 통해서 이제 했는데 이 소호법은 아까 이제 편제 단위가 소부대 단위로 이제 해가지고 편제됐고 그 다음에 포수, 살수, 사수라는 삼수병 체제예요. 포수는 조총, 그 다음에 살수는 창검, 사수는 할기병. 이게 이제 왔는데 이 기호신서의 소호법은 소호군뿐만 아니라 훈련도구하는 편제 방식이 돼요. 그냥 조선후기 때 전반적인 그냥 편제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좀 명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소고법하고 소고군이 있잖아요.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이건 틀려요. 소고군은 조선후기 때 만든 그런 군대고 소고법은 척관계가 기호신서에 만든 편제 단위예요. 예, 요거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나에서 이제 가장 주목할 구조지 역의 유무와 공사천을 망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조선 군역은 원칙은 양인 농민들에게 원래는 이제 신분상 양인들을 이제 부과했지만 실제로는 농민들에게 부과를 했죠. 그러니까 양인 계변제. 여기서 양인이라는 건 일반 상민들 얘기예요. 근데 전라도 병력이 극도로 부족해지니까 이제 양반과 상민, 병역에 의무가 없던 공사비와 산업비까지 모두 편입을 시켰어요. 이게 양청 홍성군이었던 뭐냐면 소홍이다. 근데 주의할 건 이제 보면 조선시대는 양천제 국가이기 때문에 천민은 과거를 응시할 수 없죠.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의무도 없어요. 그래서 역을 이제 의무가 없는데 물론 이제 공노비 같은 경우에는 그 천역이라고 따로 있긴 있지만 군역을 이제 담당하지 않아. 군역은 그 신분상 양인만 담당하는 양역이에요. 물론 이제 상민이 이제 나중에 전담하게 되지만 자, 근데 이건 원칙일 뿐이고 항상 뭐가 있죠? 원칙에는 예가 있어. 그럼 얘가 나중에 원칙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천민들이 계속 군역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조선 전기 때 이제 잡새군이라든지 예비군 같은 것들, 그다음에 조선 후기 때 이제 뭐냐면 그 여기는 소군 그죠. 그래서 이거에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 그 노비들이 이제 그 담당하는 참가하는 군대 명칭을 두 개 써라. 그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잡새군하고 뭐가 있냐면 그 여기 소고군 이렇게 답을 정해놨다요. 그 어떤 뭐 훈련도감이 아니냐, 훈련도 맞아요. 근데 교수가 그렇게 답을 정했다는데 어떻게 했어? 자, 하여튼 그 양청홍성군이 이제 소고군이 예전에 한번 그 노비와 관련된 내용들 관련돼서 한번 시험을 나왔으니까 관련 기출문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이 소금은 아까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편제를 됐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사업을 종사하면서 항초원에 이제 훈련을 받고 유사시에는 영장,
예, 이 문간 영장이죠. 원래는 이제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말이 많다가 결국에는 문간으로 이제 그 수령으로 이제 해가 수령 영장죄를 실시해서 병농일치에서 예비군 성격을 띄었는데 그러나 이 소고군이 원래 그 양청 혼성적 성격이었는데 이 오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사회가 안정이 되니까 신분적 우월성을 내세운 양반들은 천민과 함께 군역을 지는 것을 수치로 여겨서 병역을 기피했어. 그래서 부유한 양민들은 군포를 이제 납부하고 병역을 면제받은 수포가 내용으로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서호군은 군포를 내 경제에 능력 없는 가난한 농민들과 천민들만 남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천해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18세기 영조 때 편찬한 속대전에 의하면 이 서호군은 사실상 청인들로만 구성된 군대로 전락됐고요. 본래 국방력은 이제 상실되고 원래 목적은 상실되고 유명무실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이제 뭐냐면 훈련도감이죠. 훈련도감. 네. 훈련도감과 이제 훈련도 유지하기위해서 삼수미세를 이제 뭐냐면 설치했는데, 자, 지방군은 이 소고군 편성됐는데, 중앙군은 훈련도감을 해가지고 오군용을 이제 만들었죠. 그래서 조선전기 때 오이제와 달리 오군용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오군용은 오이 같은 게 세조가 그 뭐냐면, 일사불란하게 딱 해가지고 병조 아래 오이를 뒀잖아요. 근데 오군용 그런 체제가 아니에요. 오군영은 그때그때마다 이제 뭐냐면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거야. 좀 분산돼. 지휘권도 병조 외에도 그 밑에 서인이나 노논들이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일사불란한 어떤 지휘체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조의 개혁 중에 이제 그런 이런 오군영을 통합해서 새로운 부대도 이제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이 왕권 밑에 병권을 두고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했죠. 예. 자, 하여튼 이 오군영이 이제 훈련도감에 의해서 이제 출발했던 군대고 훈련도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최초로 장병 군능호 그러니까 이제 모병제죠. 모병제. 그래서 이제 실제 모병제도 했고 물론 예전부터 이제 모병제 했지만 이게 이제 그 명목 이제 완전히 이제 그냥 표면상 모병제는 요때부터 출발했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어용총, 총용총, 수호총, 금이형 이렇게 해갖고 그때 따라 만들어진 거죠. 어용총과 총용총은 이간에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수호총은 호란을 대비해서 마지막은 숙종 때 이제 금이형 체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요런 구대들은 대개 그 서인들이나 뒤에 노론세력들 세도 정치기 때는 이제 주로 외척들의 어떤 사병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훈련도가는 이제 그 유성룡이 건의도 기호신설 바탕으로 포수, 살수, 사수의 바탕으로 삼수병으로 이제 편성됐고요. 그래서 이제 훈련도 가면 이제 각 특징은 아까 말했지만 국가부터 일정한 급료를 받고 상시 복무하는 직업 상비군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예전에도 직업 상비군이 있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있는데, 근데 이 직업 상비군은 대개 보면 이제 그 왕을 지키는 이제 일부 이제 금병 출신이거나, 그런 사람들, 뭐, 좀 약간 하급지 무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다 해서 상비군 만든 체제는 요게 이제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무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게 제가 이 용어는 까먹었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있어요. 이게 뭐였다? 시험. 하여튼 하급 그 장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게 사병 자체도 이제 하나의 부대 단위로 해갖고 이렇게 이제 뭐냐면 상비군 체제를 했던 것이 훈련도감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텐데 그러면 훈련도감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뭔가 이 사람들 돈을 주면 재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1602년에 신설한 제도가 산수미세요. 그러니까 훈련도감의 삼수병들에게 주기 위한 목적세죠. 그래서 이게 원래 임시세금이었다가 나중에 그 뭐냐면 정규세금을 포함되죠. 그래서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창설 초기에는 둔전을 경작하거나 어염세 등을 충당했지만 군병의 수가 이제 수천 명으로 늘어나니까 턱없이 부족한 거야.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 정부가 1602년에 평안도와 함경도를 인유지로 제한 하삼도에 6도에서 농지 1결당 그 하삼도 등 6도에서요. 1결당 쌀 2두 2승 이렇게 이제 걷게 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2두도 이제 조정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세금을 실수했고 이걸 삼수미세라고요. 그래서 이 삼수미세는 그 훈련동안 삼수병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출발 목적대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삼수미세는 원래 임시세였다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영정법이 실시되면서 요게 이제 지세에 포함시키죠.
그래서 이제 토지 결수에 부과돼요. 이걸 정결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후에 이제 정결세 체제가 상당히 있죠. 대동리나 군역법 함께 이 조선후기 때 농민의 토지 세금을 부담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는 그 다른 목적이 사암이나 그 호에 부과됐거나 아니면 노동에 부과했던 그런 체제를 다 뭐냐면 이게 세금을 이제 토지에 부과하는 정결세, 도교라고 이제 하죠. 그래서 도교와 관련된 내용 중에 크게 이제 하나가 정결세고, 그러니까 원래 호라든지 인해에 부과했던 것을 토지에 걷는 것을 정결세, 도교의 큰, 한 그 밑에 하위부도 정결세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총액세. 그래서 총액세 부족분을 또 도교화시키죠. 그래서 포원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조선후기 땐 도교화 출세가 이제, 이렇게 지속했는데, 이 관련된 내용을 제가 기출문제 때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수미세는 전세 개혁할 때 원래 이제 토지를 가지고 있는 양반 전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세금을 일반 농민들에게 이제 뭐냐면 부과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지주가 이제 내는 게 아니라 전세 부과할 때 지주가 낸 건 아니라 주로 그 밑에는 소장인들이 냈다. 이건 뭐 다른 세금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삼수미세는 이제 1894년에 갑오개혁이 있을 때 뭐냐면 없어졌죠. 예, 그 전까지는 존재했던 세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핵심 좀 약간 체크리스트를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제도의 인간관계를 파악할 필요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진간체제가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을묘외변으로 이제 재승방네 체제에 있다가 이것도 문제 생기니까 나중에 진간체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훈련도감의 삼수미세는 이제 본 것 같이 군사제도 조세제도가 경합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이런 것들이 농민의 정결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료의 키워드를 추출하는 훈련이 있어요. 그 많은 사료들을 다 하나 꼼꼼히 있고 분석을 하는 거는 시험 끝나고 제가 이제 강의하니까 이제 그런 게 가능한 거야. 저는 이제 시험 안 보고 나중에 시험 문제 보고 관련된 자료를 찾고 꼼꼼히 분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시험 당일날 딱 가서 보는데 자,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거 분석하다가 이제 뭐 시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사료의 키워드를 빨리빨리 잡아내야 돼. 그래서 가 같은 경우 을묘년 외번. 그 다음에 나는 공사처럼 막루하고. 그 다음에 다는 매달 쌀 12도 같은 결정적 키워드를 보고 즉각적 재승망락, 소고군, 산수미스를 떠올 수 있도록 사료 훈련을 평상시 해둬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앞에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사료를 보세요. 예. 그래서 보면 기본서 내용을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원 강의 뭐 요약본인가? 요것도 보고 막 그것만 보더라고 요약본만. 예. 그 내용을 몰라. 그냥 키워드만 아시는 분도 있고 물어보면 잘 몰라. 그냥 자기가 달달 기계치고 외운 것만 이제 얘기하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외운 거하고 이 사료 내용이 일치가 안 되는 거야. 이 사료 속에 뭔가 이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외운 게 끄집어낼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평상시 사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끄집어낼 수 없거든요. 최근에 기출문제 경향이 사료가 주어지고 그 사료 속에서 뭐냐면 단서를 찾아서 조건에 맞는 그 답을 쓰고 요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료를 꼭 보셔야 된다. 그래서 사료 볼 때 그 우리 역사 내신하는지 그 다음에 그 이제 실부셈이 있는 사료들 아니면 이제 없는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재미나게 한번 해가지고 찾아달라면 금방 찾아줘요 관련 사료들. 그래서 뭐 한국사나 서양사나 중국사나 다 사료하고 연결시켜서 공부를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모의고사 때, 그 모의고사 보시면 알겠지만 시즌 1, 시즌 2는 보면 이제 최근에 나온 문제들 보면요 사료를 중심으로 해서 문제를 냈어요. 왜냐면 최근에 사료 중심의 기입형이라든지 그거 보고 조건을 하고 이제 하는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냈거든요. 그래서 요걸 많이 풀면서 사료를 한번 이제 좀 공부를 해주실 필요 있다. 뭐 한자 사료 같은 거는 좀 그러니까 한글 사료만 열심히 해둬도 한글 한자 사료 이게 예전에 말했죠 키워드만 잡아도 금방금방 풀 수 있어. 한글 사료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과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이제 임용 시험에서 이제 답안 작성 때 이제 좀 약간 그 문제 자 오답 같은 게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재승망락이라고 이제 있는데 뭐 이게 한자도 병기를 건져냈던데 뭐 어디에서 자료 찾은 거야? 굳이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재승망락만 쓰면 될 것 같은데 분군법 같은 경우에는 쓰는 분도 있었나 봐요 예전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의 취약점에서 후반 공백
쓰는데 병력이 약하다, 뭐 왜군이 강하다라고 쓰면 이게 이제 전술적 구조가 미포착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했고 소고구는 이제 한자로 병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한자로 병기 누가 계속 한자로 병기 그 아마 임용 강사 중에 한 분이 이렇게 한자가 봉기돼야 된다 뭐 그걸 강조하기 때문에 얘가 잘 찾아갖고 여기다 집어넣은 것 같아 지금 그거 필요 없어요. 예, 제가 이제 그 기출 그 채점 교사분들 몇 분 알고 계시는데 그 한자는 쓸 필요 없다고 그러더라고. 특별하게 한자를 병기하고 쓰라고 할 때만 쓰는 거지. 요걸 이제 뭐 굳이 한자를 번개할 필요 있어. 요거는 좀 그렇고 얘가 찾아놓은 거니까 이제 일단 이게 적어놓은 건데 자 예비군이나 삼수병만 쓰면 불안전하고 공사점 망명하고 이제 결정적 키워드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소고군을 이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명칭을 보시면 되고 그 가세 정책에서 세목을 명시 필수한다. 그래서 삼수미 세 이렇게 이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훈련도감세, 군량세 같은 것들 뭐 명칭 정확히 아는 거는 이렇게 이제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는데 요거 뭐 그냥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두 번째 인증본 볼게요. 그러니까 2차 시 지금 마지막 인증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불렸어? 앞에 1차 시에 두 번 불렸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시에서 앞에 시간 하나 그다음 뒤에 이제 여기에 또 하나 부를게요. 그래서 50번입니다. 2차 시 인증본이 50번이에요. 50번. 앞에 이제 한 번 불렸죠? 예. 그래서 2차 시, 그 뒤에 이제 문제가 9번, 10번, 11번이거든요. 여기 없어요. 인증번호는요. 예. 그래서 그 뒤에 이제 그 촬영했던 거고, 그때 인증번 없고, 요게 두 번째 이제, 2차 시 인증번 두 개는 여기에서 불러줄게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 번째네, 네 번째. 2차 시는 두 번째고, 크게 네 번째 인증번호죠. 네 번째. 그래서 네 번째 인증번호 이벤트 번호 내용을 이제 아까 불러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예, 긴 강의 그냥 수고하셨고 그 뒤편에 2차 시도 같이 묶여 있는 거는 그 뭐냐면 요거는 전주에 찍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찍었는데 다시 이제 제가 또 찍고 해서 새로운 PC로 찍어가지고 이제 올린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 뒤에 이제 전공 B 강의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릴게요. 제가요. 지금 이렇게 기출문제 분석이 좀 의외로 이게 길어졌어, 지금. 네, 좀 자세히 하다 보니까. 자, 오늘 끝까지 강의 들으셔서 수고하셨고요. 곧 계속 이제 그 뒤에 있는 강의도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자, 여기 보면